삼양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네는 1840년 11월 14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오스카르 클로드 모네였고 그는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돌프 모네는 식료품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바랐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음악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들의 예술적 기질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네가 5살 무렵 가족은 파리를 떠나 노르망디 지방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로 이주했습니다. 르아브르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으로 당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던 상업도시였습니다. 넓은 항구와 끊임없이 오가는 배들, 날씨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바닷빛과 하늘빛은 어린 모네의 시선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훗날 그가 평생 집착하듯 탐구한 빛의 변화는 이 시절 르아브르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네는 정교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거나 공책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점차 그의 재능이 드러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빠르게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풍자화나 캐리커처를 잘 그려서 주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르아브르 상점 주인들은 그의 작품을 유리창에 걸어두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구경했습니다. 소년 모네는 이 작은 전시를 통해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약간의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그림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모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풍경화가 외젠 부댕이었습니다. 부댕은 르아브르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가로 당시에는 이미 일정한 명성을 쌓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네의 재능을 눈여겨보았고 직접 만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댕은 모네에게 그림을 단순히 실내에서 상상만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자연 속으로 나가 실제 풍경을 관찰하고 변하는 하늘과 빛, 공기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모네에게 큰 충격이자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네는 이후 바닷가와 들판으로 직접 나가서 변화하는 자연을 캔버스에 담아내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접근이었으며 그에게 평생 이어질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빛과 색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려 애썼고 그것은 결국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가업을 잇기를 바랐고 화가라는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아들의 예술적 선택을 지지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 아들을 오래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모네의 어린 시절은 항구 도시의 풍경, 일찍 드러난 재능, 예술적 멘토의 조언,
그리고 가족 내의 갈등이라는 요소들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소년기를 르하브르에서 보낸 모네는 18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고 풍자화와 초상화로 일정한 수입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자연의 풍경과 빛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결심했습니다. 1859년 20살이 된 모네는 드디어 파리로 향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미술계의 중심이 파리에 있었고 그곳에서의 성공은 곧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의미했습니다. 모네는 파리에서 정식 미술 교육을 받았지만 당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제도였던 아카데미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사화, 신화화, 종교화 같은 장르가 가장 높이 평가되었고 사실적인 풍경화나 일상적인 소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모네는 이 교육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길, 즉 빛과 색을 포착하는 방식이 정통 미술 제도의 틀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찍부터 느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시대 젊은 화가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었고 이 만남은 훗날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프레데릭 바지유 같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존 아카데미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의 순간을 담아내는 새로운 회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네와 동료들은 종종 함께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실내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실제 햇빛 아래에서 화폭을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밑그림만 야외에서 그리고 완성은 아뜰리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모네와 그의 동료들은 변화하는 하늘과 물빛, 계절의 색채를 그 순간 그대로 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도의 중심에는 늘 모네가 있었습니다. (1861년) 모네는 알제리에서 프랑스 군대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본의 아니게 그림을 중단해야 했고 젊은 시절의 2년을 군 복무로 보내야 했습니다. 군 생활은 모네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알제리의 이국적인 풍경은 또 다른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과 현지의 빛과 색은 모네의 시각적 경험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와 가족의 도움으로 그는 2년 만에 군 복무에서 조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시 파리로 돌아온 그는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화가 샤를 글레르의 아틀리에에서 공부했는데 이곳에서 르누아르, 시슬레 바지유 같은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업을 지지하며 당시 미술계가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과는 다른 자유로운 그림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프랑스 미술계의 중심 무대였던 살롱 전시는 정통적인 역사화나 종교화를 우대했습니다. 풍경을 중심으로 한 모네의 그림은 종종 거절당하거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늘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고 재정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모네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가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860년대 후반 모네는 사랑하는 여인 까미유 동시우에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까미유는 모네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특히 파라솔을 든 여인의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가난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모네는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당시 시장은 그의 작품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에 시달렸고 심지어 그림을 완성하기도 전에 화구나 캔버스를 저당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내내 가난과 좌절을 겪었던 모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림 방식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회화가 요구하는 완벽한 선과 형태, 역사적 주제보다는 빛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늘 야외의 풍경이 담겼습니다. 바람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나무,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색, 물 위에 반짝이는 빛의 흔적. 모네의 그림은 그 순간의 인상을 붙잡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공유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르누아르, 시슬레, 바지오, 세잔, 드가 등 당시 젊은 화가들은 모두 살롱 전시회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존 제도의 외면 속에서 더 강한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토론하고 함께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리고 미술계의 권위가 아닌 자신들의 눈으로 본 세계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의 집은 종종 동료 화가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빛과 색을 따라가는 그림을 강조했습니다. 모네의 이런 태도는 동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이 모임은 차츰 하나의 새로운 미술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대 초 프랑스는 당시 프로이센, 프레시아와의 전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모네는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터너와 콘스터블 같은 영국 풍경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다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터너가 빛과 안개, 대기의 변화를 표현한 방식은 모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그려야 할 길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로 돌아온 모네는 동료들과 함께 독립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살롱의 심사와 거절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자신들의 그림을 스스로 보여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874년 파리의 나다르 사진관에서 그들은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모네가 출품한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인상 해돋이였습니다. 이 작품은 르아브르 항구의 아침 풍경을 담은 것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붉은 빛을 비추고 바다 위에는 배와 안개가 어렴풋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네는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색과 빛의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그저 하나의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시회를 본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이 작품을 두고 이건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그저 인상에 불과하다라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부정적인 의도로 쓰였지만 오히려 그 말이 새로운 운동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네와 그의 동료들의 그림은 인상주의, 임프레셔니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관객들은 인상주의 작품을 낯설어 했습니다. 선은 흐릿하고 인물은 뚜렷하지 않았으며 색은 빠르게 바른 듯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네와 동료들은 이 방식이야말로 진짜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빛은 매 순간 다른 색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비판은 여전했지만 모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붓은 여전히 바깥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정원의 빛을 쫓았습니다. (1874년) 첫 인상주의 전시 이후 모네와 동료들의 작품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중과 미술계는 그들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종종 조롱과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빛과 순간의 변화를 기록하는 시각적 실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전시를 이어가며 서서히 인상주의는 새로운 미술운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네는 이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직 안정적인 판매가 어려웠고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관찰하며 색과 빛을 기록하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878년 모네는 파리 근교 아르장테유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은 세느강 주변의 작은 마을로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 찾던 장소였습니다. 아르장테유에서 모네는 세느강과 주변 풍경을 반복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강의 빛과 색을 기록하며 모네의 작품 세계는 점점 더 빛과 색의 탐구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기 모네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그림 속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의 화폭에는 단순한 풍경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과 정취가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아르장테유의 집과 정원, 강 위를 오가는 배, 강가를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모네의 시선 안에서 관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르장테유 시절 모네는 빛의 변화에 따른 동일한 장면 반복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라도 빛의 각도와 날씨에 따라 색과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이를 그림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도는 그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되었으며 후일 수련화라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네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같은 장면을 여러 차례 캔버스에 옮기며 연구했습니다. 아르장테유에서 몇 년간 활동한 뒤 모네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풍경을 찾기 위해 이동을 고민했습니다. 1883년경 그는 파리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 지베르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의 정원과 연못은 모네가 평생 탐구해온 빛과 색,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지베르니로의 이동은 그의 중년기 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후반기 작품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모네는 이미 화가로서의 명성을 조금씩 얻고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적 압박과 예술적 실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연과 함께 생활을 선택하며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베르니 정착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모네에게 빛과 자연을 연구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지베르니는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평온한 자연과 강, 작은 연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네는 이곳에서 집과 정원을 마련하고 이후 수십 년간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베르니의 집과 정원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의 그림 연구의 핵심이 되었고 빛과 색을 관찰하는 실험실과도 같았습니다. 모네는 정원에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며 자연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연못에 수련을 심고 다리를 놓아 시선을 다양하게 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화폭에는 정원과 연못, 수련과 나무, 계절과 날씨에 따른 미묘한 빛의 변화가 중심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네의 후기 작품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자유롭고 대담한 색채를 보여줍니다. 그는 특정 순간의 빛을 캔버스 위에 반복해서 기록하며 형태보다는 색과 빛의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못을 아침, 낮, 저녁, 흐린 날, 맑은 날 등 다양한 시간과 날씨 조건에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의 작품은 그의 수련화 연작으로 연결됩니다. 모네는 수련화 연작을 통해 빛과 색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변화를 거의 추상적인 수준으로 탐구했습니다. 후기 작품에서 모네는 또한 물과 하늘, 연못의 반영을 이용해 공간과 깊이의 감각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림 전체를 물의 색과 하늘빛으로 채우고 연못 위의 수련은 형태를 간략화하여 빛과 색의 흐름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네의 작품은 점점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을 띠게 되었습니다. 말년의 모네는 시력 문제로 점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시력 변화는 그의 색채 감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원과 연못에서 직접 관찰하며 빛과 색의 순간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일은 그의 온 삶이었고 또한 가족과 주변 친구들, 동료 화가들과의 교류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를 예술적 공동체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젊은 화가들이 찾아와 그의 작업 방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모네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그는 명성보다는 그림 속 빛과 자연의 탐구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1900년대에 접어들며 모네의 작품은 점점 더 대형 캔버스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연못 전체를 화폭에 담아 마치 관객이 연못 속에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려 했습니다. 수련화 연작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빛과 색,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모네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연못을 관찰하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담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은 당시 미술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빛과 색의 순간적인 인상, 시각적 경험 자체를 중심으로 한 회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모네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인상주의의 범위를 넘어 현대 회화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모네는 1926년 12월 5일 지베르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세계는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 자연과 빛을 향한 집요한 탐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베르니의 정원과 연못, 수련화 연작은 그의 예술적 유산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 미술사에서 빛의 화가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모네의 작품을 통해 한 폭의 풍경 속에서 빛과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